오늘은 그 밸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밸류 측정의 기초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 이것이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일단은 저렴할 때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이거를 나중에 비싼 가격에 잘 팔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1971년 이후에 그 금태환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닉슨이 폐지를 시킨 이후에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돈이 넘치게 됐고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리가 자꾸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은행에만 넣어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린 투자를 해야만 나죠. 근데 투자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 투자 자산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직 주식에 투자하실 준비가 안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이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밸류를 측정하는 방식은 상대적인 밸류 측정 방식과 절대적인 밸류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밸류 측정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내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내 아파트와 평수도 똑같고 주변 환경도 좋은 옆 동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 동네 아파트가 12억이래.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싸서 샀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인 밸류 측정이라고 해요. 비슷한 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애플 주식을 샀는데 애플 주식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더 싼 것 같아. 그래서 샀어. 비슷한데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인 밸류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럼 절대적인 밸류 측정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이 집을 1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 옆 동네하고 비교해서 샀는데 어느 날 옆 동네 아파트 가격이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동네하고 같이. 그럼 같이 내렸기 때문에 옆 동네가 10억이 됐고 우리 동네 아파트가 9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밸류 측정을 하고 들어갔지만 비싸게 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밸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와 비교를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에서 무위험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무위험 그 자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박하죠. 그 투자 수익률이.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내가 주택을 사는데 그 주택이 예상되는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격은 현재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투자 자산으로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세를 나서 활용을 할 때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시세 차익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택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아서 이걸 세를 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소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은행에다 예치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예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더 금리가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이 나오잖아요. 재산세도 나오고 보유에 따른 세금이 나오죠. 또 자꾸 고쳐달라고 하고 세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유에 따른 세금과 그런 보유 비용이 발생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그 금리 수준이, 그러니까 그 주택에 대한 주택 기대 수익률이 이제 상품마다 다르지만은 한 4%에서 6%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고요. 좋은 동네가 좀 낮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좀 시내에 이런 아파트 같은, 콘도 같은 자산은 좀 높습니다. 6% 가까이, 4에서 6% 정도 형성이 돼요. 왜냐면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투자 수요가 있지 않았어요. 아시아권하고 좀 달라요,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자산을 매입했을 때 수익률을 보고 매수를 하거든요, 외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 자체가 항상 그 예금 금리나 혹은 예금 금리보다 좀 더 높죠.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주택 얘기는 나중에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상가는 어떤가요? 상가는 좀 더 주택보다 좀 더 수익에 더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가라는 거는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당장 상가에 세를 나서 그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상가는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분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를 매수할 때 대출금리보다도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밸류 측정 기준이라고 봤어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죠. 왜냐면 금리도 바뀌잖아요. 금리도 바뀌지만 금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 측정을 해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 측정의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돈을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주택을 살지 상가를 살지 혹은 주식을 살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 강남 아파트를 월세 수익률이 4%짜리가 있고 만약에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회사가 4% 배당을 준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사고 싶을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식이 애플 같은 기업이에요. 애플 같은 기업이라서 계속 조금씩 성장한대. 그래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상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가 임대료를 매년 뭐 7%든 10%든 이렇게 매년 올려준다고 하면은 매년 월세가 늘 거라고 하면 이 애플을 어떻게 보입니까? 애플의 월세를 받는 상가라는 애플이라는 상가가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상가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밸류 측정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돌아서 드리면은 주식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최종적으로는 그 회사가 안정한 성숙화 단계에 이르러서 배당을 줄 거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샀어요.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은 현재 배당을 주지 않죠. 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높은 또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요 20년 뒤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년 뒤에 대해서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을 더 이상 석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테슬라는 남은 이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이익을 1년치 이익을 다 나눠주는 거죠. 왜? 회사의 주인들이니까.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배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밸류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배당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밸류 측정을 하냐? 10년이 됐든 20년 후가 됐든 이 회사가 안정화가 돼가지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 회사의 수익을 모두 다 배당으로 줬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그때의 가치를 지금으로 땡겨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땡겨올 때 뭐 할인율이 어떻고 과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어떻고 라는 여러 복잡한 계산들이 들어가지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미래에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배당을 때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수치를 현재 가져와서 예상해서 매기는 밸류가 결국에는 테슬라의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배당을 보고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내가 배당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 보고 배당주를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요, 대략 한 8% 정도, 9% 정도의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더 이상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꾸준하게 배당을 줄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이고요. 대부분의 수익을 따라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싸죠. 미래에 대한 성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회사 가격이 싸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직 배당만 보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런 배당 기업들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당 기업의 그 회사들을,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쭉 산다고 봤을 때 대출 금리가 3%야. 그런데 미국에 있는 탄탄한 우량한 배당 기업들 쭉 포트폴리오를 한 100개를 샀다고 치자고요. 100개를 사가지고 그 위험을 분산시킨 다음에 전부 다 8%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뭐가 이익인가요? 당연히 배당주가 이익이죠. 이런 투자를 근데 합니까?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저는 투자의 시작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출은커녕 돈이 남는 돈을 은행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세요. 은행에다 넣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무위험에 해당하는, 물론 주가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의 배당주를 사면은요, 연 8%의 배당을 거의 위험 안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주식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당주를 추천하고요. 그런 배당으로 묶여있는 ETF도 있으니까 그런 ETF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ETF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대부분 그런 배당주에 투자를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기대 수익은 더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S&P의 이제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평균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S&P 주식만 쭉 그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담고 있으면요, 추정을 해가지고 S&P를 추정하는 ETF들 많잖아요. S&P를 추정해서 그대로 담고 있으면 배당주보다 역사적으로 더 수익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가의 변동만 내가 좀 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배당주를 살 게 아닌 거죠. S&P 주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배당주의 경우에는 그 배당을 가지고 내가 재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고 보자고요. 재투자를 하려고 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S&P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세금이 나오지 않잖아요. 매도하는 순간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히 복리로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배당주에 비해서.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주를 투자할 수도 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배당주 투자가 낫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보다도 S&P 주식을 ETF로 사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만 또 나아가자고요. 10%대 후반의 수익률도 올리는 게 내가 또 불만이야.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10%대 후반의 수익률에 만족해서 매년 꾸준히 주식에 투자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익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통계를 봤더니 실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 평균 수익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S&P 공부를 안 하신다 그러면 S&P ETF를 사고 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은. 지난 코스피가 70% 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70% 넘게 코스피가 올랐지만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였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자, 그러면은 S&P 기대 수익을 좀 초과할 수는 없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밸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파벳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이름이죠. 알파벳인데 모 회사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PER이 몇이냐면요. 33.6입니다. 그럼 PER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00을 PER 수치로 나누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연. 그러니까 100을 33.6으로 나누면 대략 연 3% 정도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강남상가보다 낫나요? 강남상가보다 한 3% 되니까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코카콜라는요. 코카콜라의 PER은 32.3입니다. 구글의 33.6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수익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S&P 지수를 추정을 그대로 하면은 코카콜라도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고 알파벳도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사는 게 사겠죠. 근데 코카콜라는요 2017년 매출이 36빌리언이었는데 2020년 매출이 33빌리언으로 약간 낮아졌어요. 3년 동안의 매출이 그대로죠. 이제 아마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내년 21년은 좀 더 높아지겠지만 그 전해들도 거의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서 평행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이익은 2017년에 1.25 빌리언이었는데 2020년이 7.75 빌리언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는 것 같지만 사실 코카콜라 2017년 수익이 유난히 적었던 거고요. 18년부터는 늘어서 는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당연한 것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이미 완전히 안정화된 회사잖아요. 더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마진도 똑같잖아요. 빤한데 갑자기 이렇게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추이만 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파벳은요. 구글이죠. 알파벳은 2017년 매출이 110빌리언이었는데 3년 후인 2020년 매출은 182빌리언입니다. 70%가 성장했죠. 3년 만에. 볼게요.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를 키시고요. 어떻게 하면 밸류를 기업을 찾아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카콜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카콜라를 보면은 더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KO 이건 티커라고 하는 이제 그 약어라고 해야 되나? 이 이니셜 이거 예, KO라고 쳐도 나오고 더 코카콜라 컴퍼니 이렇게 쳐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코카콜라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들이 보여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PER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죠. PER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면은 forward dividend and yield 해서 여기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예,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36.21 빌리언이라고 매출이 2017년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보시거나 이제 휴대폰 앱을 통해서 봐도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매출 추이가 보이죠. 매출 추이가 보이고 어닝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익인데 순이익 추이도 보이죠. 순이익 추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매출이 늘긴 늘을 거예요. 왜냐면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2021년에 좀 올라가겠죠. 수익도 훨씬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그 수익 이 곡선을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제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구글 여러분 다 아시죠? 알파벳 회사하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PER이 33.68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서 보시면은 자,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110 빌리언. 저는 계산기로 두들겨 보거든요. 매출이 182 빼기 110에서 70이니까 한 60% 이상 올랐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익도 이렇게 오르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PER이라고 하면은 매출이 꾸준하게 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아까는 야후 파이낸스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스탁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코카콜라를 검색을 하시고 파이낸셜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이제까지 더 오랜 기간의 매출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코카콜라 어떤가요? 2012년부터 변화가 거의 없거나 정체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저는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알파벳 같이 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자, 알파벳 한번 볼게요. 자, 알파벳 보니까 어떤가요? 2012년에 46 빌리언이었던 매출이 182 빌리언까지 올라왔잖아요. 한 해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익도 당연히 계속 늘겠죠. 예. 그럼 만약에 이 시점에서 코카콜라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PR이 같았다. PR이 같았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선택한 게 이익이었을까요? 2020년이 됐을 때. 당연히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 알파벳에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트도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자, 5년 차트입니다. 5년 차트를 보면은요. 알파벳의 주가가 5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711인가요? 2016년에. 근데 지금 2,500이네요. 예, 이 정도로 한 3배, 4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럼 코카콜라는 어땠을까요? 한번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주가가 네, 보시다시피 44에서 53이네요. 이 시점에서 코카콜라 사셨으면은 수익이 한 20% 났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매출과 순이익의 그런 변동의 차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매출과 순이익에 따라서 꾸준하게 성장주는 계속 주가가 오르거든요. 반면에 코카콜라처럼 매출이 정체한 회사는 주가도 당연히 힘을 못 받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력에서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제가 밸류를 지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성장주라고 해도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오히려 주가가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PER이라든지 하는 건 꼭 공부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PER도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코카콜라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실 사놓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성장주의 밸류를 보는 방법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사실 페이스북보다는 성장률이 더 낮은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거든요. 3년 만에 70% 성장했고 알파벳의 2017년 이익은요 12.66 빌리언이었는데 2020년 이익은 40 빌리언으로 3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알파벳의 마진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마진율은요 20%가 무려 넘는 거예요. 근데 2017년만 해도요 10%가 조금 넘었을 그런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알파벳과 국어를 똑같이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약간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 A라는 상가가 있어요. A라는 상가는 수익률 3%, B라는 상가도 수익률 3%인데 A라는 상가는요 앞으로 꾸준하게 연 10몇 %씩 수익이 올라가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상가고요. B라는 상가는 월세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도 똑같은 상가예요. 그럼 이 상가가 가격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지금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알파가 대하고 코카콜라가 PR이 똑같잖아요. PR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투자를 가치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익률을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카콜라가 PER이 32면은요. 저는 알파벳은 50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PER이. 왜냐면 알파벳은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더 수익, 그러니까 매년 그 월세를 올려주는 상가인데 알파벳은 당연히 월세를 안 올려주는 상가에 비해서 더 수익률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A라는 상가가 월세가 300만 원인데 10억이야. B라는 상가도 월세가 300인데 10억이야. 근데 A라는 상가는 매년 월세를 올려준대. 그러면은 당연히 A라는 상가는 월세 300만 원이 10억이 아니고 15억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럼 아니야 당신 말이 틀렸어. 아니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잖아. 그러니까 5년 뒤에도 코카콜라는 여전히 PR을 그렇게 인정해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구글은 뭔가 좀 불안해. 그래서 5년 뒤에도 PR이 똑같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년 뒤에 구글의 PR이 똑같이 33이고 코카콜라 33이면요. 코카콜라의 주가는 똑같겠지만 구글은 이익이 3년 뒤에 또 70%가 증가했을 테니까 50%라고 치자고요. 50%가 증가했으면은 코카콜라의 주가는 50%가 올라있겠죠. 코카콜라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과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배제를 시키고요. 구글같이 PER은 낮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요. 여러분께서는 연평균 S&P 성장률 10%대 이상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대출 받아서 투자해도 됩니다. 내년 주가는 몰라요. 여러분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셨는데 내년에 주가가 반토막 났을지도 몰라요. 제2의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건 있죠. 뭐? 그 후에 또 1, 2년이 지나면 회복돼 있을 거라는 건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만 있다면요. 대출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버틸 수가 없다면 혹은 그 주식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주가가 30%, 40%, 50%가 돼서 반토막이 되면은 나는 그거를 위험을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주가가 그 주식 계좌가 깡통 계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위험 안전,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상환받지 않고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대출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밸류 측정에 이렇게 상대적인 밸류 측정, 지금 코카콜라하고 구글을 말씀드렸고요. 상대적인 밸류 측정을 말씀드렸고요. 코카콜라보다 당연히 알파벳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 측정.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연 3%짜리 상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연 3%짜리 상가인데 매년 이 상가를 내는 월세가 10% 이상씩 월세가 올라가는 상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밸류 측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5년 뒤에 금리가 10%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가를 살려면 대출이자가 11%래. 그러면은 알파벳은 폭락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알파벳만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은 금리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 폭락합니다. 주택, 상가, 건물 다 폭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출금리가 10%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상가를 살려고 할 때 상가 월세가 수익률이 3%짜리를 누가 삽니까 세상에? 은행에다 이자만 맡겨도 10%를 넘게 주는데요. 상가를 누가 사요? 그 얘기는 이 상가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든 상가든 주택이든지 간에 이러한 밸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리와 미연준의 10년물 국채죠. 지금 미연준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인데 그런 금리 수치하고 연동돼서 밸류를 봐야 된다. 그게 절대적인 밸류고, 그리고 두 기업, 유사한 기업들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왜 페이스북을 좋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지 보시고, 그리고 또 아마존하고 한번 보시고, 보시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밸류를 보는 눈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기준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평가에 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